제가 이제 결혼을 할 때 정말로 이렇게 돈도 없고 뭐 이런 상황이었지만 제가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거는 남과 좀 비교하지 않는 삶의 태도가 좀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자꾸 주변에 이런 친구들을 보면은 저 친구는 어떤 아파트 산다는데 저 친구는 어떤 차 탄다는데 뭐 이러면서 자꾸 남과 비교를 함으로써 나오는 이런 불행감. 결혼 생활을 정말 잘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가 계속 계산하는 그런 행위들, 이런 것들은 결코 도움을 주지 못하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이 먼저가 돼야 되거든요. 적어도 연예인들이 만약에 그런 돌싱 예능을 출연한다든지 방송 출연할 때 최소한 가정의 어떤 소송 같은 거는 정리가 되고 자녀 관련된 문제는 정리가 되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돈이 없어서 결혼 못한다는 그런 청년들이 되게 많은데 저를 보시면서 그런 생각을 조금 걷어주셔도 된다. 정서적으로 부모님하고 독립을 하니까 저는 저희 집에서 뭐 시댁과의 갈등 이런 거 없거든요. 우리나라의 시댁과의 갈등, 뭐 처가와의 갈등 이런 게 있는 이유가 결국 대부분이 남편들이 마마보이여서 그래요. 어머니하고 아내가 싸웠을 때 누구 편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작가님 20대 아빠가 되셨어요. 네. 기분이 어떠신가요? 정말 좋죠. 일단은 제가 20대 이렇게 뭐 결혼을 하고 또 이제 출산을 했다고 하면은 이제 뭐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뭐 아기가 생겨서 결혼한 게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일단 있는데 속도 위반. 네. 근데 제가 분명하게 밝힐 것이 제가 만으로 26에 이제 결혼을 했고 만으로 27에 이제 임신을 했습니다. 그러면 속도 위반 아닌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작가님 네. 나이가 26에 결혼하시고 27살 때 아내분 임신하셨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속도 위반 일단 아닌 걸로 이제 아시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엄청 돈이 많은가 보다. 뭐 집이 뭐 금수저인가 보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제 말을 하는데 일단 돈이 많은 것은 일단 아닌 것이 제가 대학 졸업을 하고 이제 3개월 만에 저는 결혼식을 올렸거든요. 그 말은 이제 대학교 4학년 때부터 이제 결혼 준비를 했다는 거고 이제 대학생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죠? 돈은 이제 없었던 거고 뭐 이제 집에서도 이제 저는 뭐 좀 말하기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집이 뭐 그렇게 뭐 잘 사는 편은 아니고 뭐 좀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집이 뭐 그렇게 잘 사는 것도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렇게 20대에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저는 어떻게 보면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특별한 일이라고는 생각은 안 했거든요. 뭐 이제 일단은 뭐 제가 이제 결혼을 할 때 제가 뭐 정말로 이렇게 돈도 없고 뭐 이런 상황이었지만 제가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지금 생각해 보면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지만 이제 좀 남과 좀 비교하지 않는 그런 삶의 태도가 좀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일단은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좀 저희 어머니가 일단 좀 알려주신 건데 저희 일단은 뭐 저희 집이 어떻게 보면 어려웠지만은 뭐 이제 방송 보시면 저희 어머니 뭐 아버지가 또 이렇게 좀 마음 아파하실 수는 있겠지만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이렇게 저희 집에 좀 경제적인 도움을 좀 많이 주시질 않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하루 종일 이렇게 좀 일을 하시고 이제 거의 밤늦게 돼서 이제 집에 오시고 이렇게 해서 저하고 제 동생을 이렇게 키워주셨던 청소년 시절이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저희 어머니가 항상 이렇게 주어진 것에 좀 감사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고 그러면서도 이제 남과 비교하지 않는 모습 또 그러면서도 또 열심히 사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신 것이 저에게 이렇게 큰 이런 제 삶의 큰 이런 재산이 됐고 그래서 그런 것 덕분에 제가 이제 결혼을 좀 요즘 치고는 비교적 일찍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사실 결혼을 이렇게 해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저는 뭐 일단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빌라에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월세로 시작을 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작은 집에서 시작을 해도 뭐 그리고 어쨌든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자꾸 주변에 이런 친구들을 보면은 뭐 자꾸 막 저 친구는 어떤 아파트 산다는데 막 저 친구는 어떤 차 탄다는데 뭐 이러면서 자꾸 남과 비교를 함으로써 나오는 이런 불행감 이런 것들이 결국 이 저출산 문제에도 아주 심각한 원인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저는 그런 남과 좀 비교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런 저의
어떤 삶의 어떤 재산들이 저를 이렇게 20대 아빠로 만들어줬고 제가 그래서 결국에 작년에 20대 아빠의 저출산 토크라는 책을 썼거든요. 이제 제가 올해로 어쨌든 뭐 30살이 됐습니다. 작년에 어쨌든 29살이었고 물론 만으로는 작년에 27이었고 지금도 만으로 28이지만 어쨌든 만으로 바뀌었다고 해도 기존 한국 나이로 아직 많이 쓰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쉽게 안 바뀌어요. 네. 그래서 올해 들어서 만약에 책을 쓰게 되면은 20대 아빠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어떻게든 좀 출간을 마무리해야겠다 그 생각해가지고 네. 과의 연관성도 생각을 해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임팩트가 좀 다르잖아요. 네. 20대 아빠랑 그 다음에 30대 아빠 하면 30대 아빠 너무 흔하니까 네. 사실. 그래서 20대 아빠라는 그 단어를 좀 고집하기 위해서 작년에 어쨌든 책을 썼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제가 이런 작년에 이렇게 20대 아빠로서 이렇게 책을 쓸 수 있었고 지금까지 이렇게 아빠로서 또 남편으로서 또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온 사람으로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데 정말 요즘에는 뭐 특별히 한국에서 남자들이 평균 결혼 연령이 한 34살, 뭐 35살 이렇게 쉽게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뭐 최근 통계를 보면 뭐 35살 남성들 같은 경우에도 뭐 미혼율이 거의 뭐 60%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 60% 70%뭐 통계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근데 어쨌든 절반이나 절반 이상이 아직도 싱글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작가님 같은 경우 20대 중후반에 그렇게 결혼하신 게 정말 큰 어떤 놀라운 사건 같이 이렇게 실제 놀라운 사건이기도 하죠.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네. 네, 워낙 그 희귀한 사례니까요. 그래서 아마 관심을 가지고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 말씀해주신 것 중에 그럼 어머니 특별히 그 가정 환경에서 있었던 교육과 가치관을 배우신 것이 굉장히 영향이 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면 맞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영향이 있고 더 근본적으로 어쨌든 제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뭐 교회에서 배운 것들도 굉장히 영향이 많이 있었죠. 이제 뭐 그런 뭐 남과 비교하지 않는 거라든지 또 이런 경제관을 가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뭐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크리스천인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제 성경 말씀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거라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넘어서서 네,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을 때 이 모든 것을 더한다라는 그 말씀을 믿을 때 사실 정말 경제관념을 저는 잘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좀 어떤 교회와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던 것, 갖출 수 있었던 것이 오히려 그게 네. 경제관념을 가질 수 있다고요? 네네.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관을 가질 때 뭐 여러 가지 가질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면은 돈이 무조건 많이 있는 게 좋은 거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테고 뭐 적지만 이렇게 소박하게 뭐 사는 것이 뭐 좋은 거라는 뭐 어떤 경제관념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뭐 돈이 없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막 불안해하고 그래서 무조건 안정적인 거를 막 추구하면서 뭐 그래서 뭐 나는 직장을 무조건 뭐 공무원이라든지 뭐 그렇게만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뭐 막 모험적인 걸 좋아하면서 뭐 이런 막 사업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근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어쨌든 이런 그런 형태적인 것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더 근본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정말 해야 될 것을 잘 못하고 오히려 할 수 있는 건데도 두려워서 못한다든지 사실 뭐 결혼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뭐 사실 할 수 있는 건데도 괜히 두려워서 못하는 그런 괜히 이렇게 결혼했다가 내가 이거 뭐 돈 때문에 어떻게 뭔가 문제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괜한 걱정 가지고 요즘에는 네. 이혼할 걱정부터 하잖아요. 결혼하기 그렇죠. 전에 네. 남자들 같은 네. 경우 여성들 경우도 마찬가지죠. 내가 네. 결혼한 남자가 사이코면 어떡하지? 뭐 네. 사이코패스면 어떡하지? 네. 뭐 남성들 같은 경우는 내가 결혼한 여자가 나를 버리고 네. 결혼하자마자 떠나면 어떡하지? 그럼 재산 분할해줘야 되는데 뭐 이런 걱정부터 먼저 많이 하더라고요. 그죠. 그런 아주 뭐 이런 좀 극단적인 걱정까지 포함해서 좀 괜한 걱정을 넘어서서 정말 이렇게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실 거라는 그런 그 성경 말씀 그러니까 내가 그저 그냥 어떤 한 명의
자녀로서라기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어쨌든 나의 자녀에게는 최대한 좋은 걸 주고 싶어하고 그런 하나님의 그런 특성 그런 것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내가 이해를 할 때 정말 내가 도전을 하든 어떤 뭔가 일을 하든 또 결혼을 하든 좀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또 괜한 두려움을 갖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그래서 바른 경제관념을 가지고 또 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라는 그 말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조금 애매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는데 우리가 꼭 그런 성경 말씀을 또 꼭 말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뭐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으면 누구나 결혼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이 그 안에 성실하고 책임감이 다 포함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코 이제 성경의 그런 원리들을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그 성경이 방금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라는 그 말씀을 말을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이제 뭐 결혼을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더 자신감을 사실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정서적인 안정감이라든지 마음의 확신 그리고 어떤 그 편안함을 가질 수 있었다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근데 최근에 뭐 기독교 신앙 이런 걸 떠나서더라도 방금 뭐 작가님 말씀해주신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그 환경 가운데 그냥 결혼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냥 어떤 약간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거잖아요. 그냥 위험을 한번 감수하고 그냥 거기 뛰어들어 보는 건데 그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결혼이라는 자체가. 근데 거기 안에서 그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한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그 비슷한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은 뭐 기독교는 아니겠지만 그냥 결혼하는데 경제적으로 뭐 준비가 안 됐다 이런 거 고민하지 말고 일단 해라. 네, 특별히 남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적극적으로 많이 하는. 일단 하면 그 다음에 뭔가 돈을 벌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족을 부양할 방법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아까 작가님 말씀하신 거랑도 약간 비슷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냥 내가 준비 안 되고 경제적으로 뭐 아파트 없고 차가 없고 이런 거 안 돼 있어도 사랑하고 두 사람 사이 가치관이 맞으면 일단 뛰어들면 점프하면 그 다음 문제를 고민하면서 충분히 방법을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좀 막연하게 일반 비기독교인들 입장에서 좀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뭐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 아니면 터커 칼슨 같은 사람 있잖아요. 미국의 그 보수의 굉장히 유명한 앵커. 근데 그 사람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해요. 그냥 일단 낳아라. 결혼하고 애 낳아라. 애 많이 낳아라.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처음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무책임한 사람 아니냐. 뭐 어떻게 아무 준비도 안 된 사람한테 애부터 낳아라 하면 무슨 저게 과격하고 말도 안 되는 헛소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그냥 살아왔던 방식인 것 같아요. 네, 인류가 그런 식으로 살아왔고 또 정말 이렇게 사랑해가지고 그냥 붙어서 결혼을 하면 거기서 그냥 자녀가 나오니까 그 가운데서 남자들은 또 뭔가 닥치면 하는 게 있잖아요. 네, 닥치게 되면 이제 하게 되는 그런 게 분명히 있다 보니까 가정이 생기고 책임져야 될 사람이 생기면 이 포텐셜이 또 극대화되는 그런 부분도 좀 분명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일단 우리나라엔 결혼식 하면 축의금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축의금으로 다 사실 해결되거든요. 결혼식과 신혼여행까지 다 해결이 되고. 그래요? 네, 해결이 됩니다. 물론 전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물론 이 축의금 문화에 대해서도 요즘에 뭐 말하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뭐 그거는 이제 좀 뭐 다음에 좀 생각해 보기로 하고 하나의 새로운 토픽이니까요. 근데 어쨌든 축의금이 현재 어쨌든 있는 거니까 현실이니까요. 네, 그래서 축의금으로 얼마든지 또 해결이 되는 부분이 사실은 많이 있고 집은 좀 작은 집에서 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돈 벌고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어쨌든 제가 뭐 건강하고 그래서 원래는 저는 이제 글 쓰는 일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뭐 언론사나 이런 잡지 이런 곳에 글을 쓰는 일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 돈이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을 이렇게 결심하면서 직업을 여러 개를 많이 가졌어요. 네, 그래서 뭐 투잡, 쓰리잡, 투잡, 쓰리잡 뭐 하면서 뭐 이것저것 하면서 어쨌든 하니까 되더라고요. 또 뭐 이것저것 사실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사실 지금까지도 이제 아기 키우면서
까지 이렇게 잘 생활을 해오고 있고 물론 아기가 네, 지금 얼마나 됐죠? 이제 9개월 9개월. 됐습니다. 한 살 아직 좀 안 됐네요. 네, 만으로 이제 네, 이제 새로운 인터넷 이제 한국도 이제 날 세팅이 그렇게 됐으니까 네. 9개월. 네. 근데 혹시 네. 진짜 작가님께서는 결혼하시고 난 다음에 어떤 마인드가 좀 달라지시던가요? 어때요? 너무 많이 달라졌죠. 예, 그래서 근데 이 달라진 부분과 달라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일단 좀 나눠서 생각을 할 부분이 있는 게 일단 저는 결혼을 하기 위한 준비라고 한다면 정말 이 마인드적인 그러니까 이런 책임감이라든지 뭐 성실한 거 이런 거 아까도 말을 했지만 그런 마인드는 기본적으로 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정말 결혼하기 위한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뭐 집을 사고 뭐 차를 사고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그런 마인드적인 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할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그대로인데 이제 그래도 바뀐 거라고 한다면 이제 뭐 그래도 아무래도 좋게 바뀐 거죠. 그러니까 좀 더 마음이 안정되고 이제 뭔가 이제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이 아내하고 또 이 아기하고 이렇게 같이 산다는 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음이 많이 안정이 되고 또 너무 편하죠. 그래서 이제 나의 가정이 생겼다 그런 부분에 아주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요즘에 TV나 이런 곳에서 보면 결혼하고 나서 막 남편들이 막 집에 가기 싫어하고 뭐 옛날에 막 1박 2일 같은 예능 봐도 막 1박 2일 그게 말고도 1박 2일 어디 밖에서 막 촬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강호동 씨나 이수근 씨 이런 분들 뭐 결혼한 분들 이런 분들 막 1박 2일 그렇게 여행 갈 때 막 너무 좋아한다고 이런 식으로 자꾸 방송 나오는데 근데 저는 네, 그게 궁금해요. 네, 약간 네. 트렌드잖아요. 네. 뭐 예전에도 트렌드였고 지금도 뭐 유부남들 소위 음. 말하는 유부남들이 이렇게 모여서 넋두리 할 때 뭐 아내가 나가 있으니 좋다 뭐 편하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주변에 보면. 네. 근데 그게 그냥 어떤 한국 사회의 어떤 고정관념 또는 그냥 흐름이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맞춰 가지고 그냥 그런 비슷한 얘기를 생각 없이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는 건지 전 좀 궁금하거든요. 그 진짜로 그렇게 느끼긴 할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생각해 보면 뭐 사람들이 막 집에 가기 싫어한다고 하는데 저는 집에 갈 때 막 뛰어가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냐면 서로 이제 부부끼리 이런 배려를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그런 부분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뭐 방송 촬영을 한다든지 뭔가 다른 외부 일정이 있을 때 이럴 땐 사실상 아내가 이렇게 뭐 하루 종일 아기를 봐야 될 때도 있을 테고 이러면은 또 그럴 때는 또 제가 또 다른 때는 제가 또 하루 종일 아기 보고 아내한테 그냥 밖에 나가서 뭐 카페라도 가서 좀 놀아라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그리고 어쨌든 좀 각자 이런 자유 시간을 좀 가지게 해주는 저 같은 경우도 또 책을 쓰고 이럴 때는 조금 뭐 이제 작가님도 아시겠지만 좀 예민해지기도 하고 막 오타가 뭐가 없나 이러면서 막 되게 예민해져서 사실 그때는 혼자 있는 시간도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 또 혼자 있게 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서로 배려해주면 함께 있는 것이 그렇게 부담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에 보면 이런 배려해주는 이런 문화가 아직 조금 부족해서 그런 게 조금 있지 않나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배려하는 문화. 네. 요즘에 이제 뭐 작가님 말씀하신 거는 아무래도 가치관에 대한 문제가 좀 큰 부분이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마인드 문제, 비교하지 않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또 현실적인 문제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이 방송을 듣는 그 특별히 뭐 결혼 정년기라든지 아니면 좀 20대 남녀들 같은 경우에 일단 당장 뭐 집을 구한다든지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를 하긴 했지만 아파트를 뭐 구한다든지 꼭 아파트가 아니라도 어떤 집을 구한다는 거 그리고 그런 현실적인 조건들에 있어서 근데 비교하지 않는 마인드를 그럼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런 부분을 그래서 결국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 저도 그게 답이라고 생각은 해요. 네. 그러니까 비교하지 않으면 만약에 작가님 같은 그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으면 저는 우리나라의 출산율과 혼인율도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뭐 출산율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결혼을 많이 하면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비교하지 않으면 그게 정말 우리 사회가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고 또 이 뭐 결혼을 안 하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신앙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가능할까요? 좀 그런 의문도 좀 들어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 작가님 같은 신앙이 있어서 이제 그게 가능했던 거잖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그리고 또 부모님의 교육과 그 신앙이라는 부분이 좀 이렇게 융합이 돼가지고 가치관 형성하시게 된 거고 또 어떻게 보면 마음이 잘 맞는 그 여성분을 만나서 그 아내분이 되신 분을 만나서 이제 한 가정을 이루게 된 것도 참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어떤 전제 조건이 또 충족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뭐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신가요? 일단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뭐 많은 것들이 이제 움직여야겠죠. 뭐 일단 학교에서도 그런 교육을 분명히 해야 될 테고, 뭐 이제 또 이제 미디어에서도 마찬가지죠. 미디어에서도 너무 이렇게 남과 비교를 부추기는, 뭐 예를 들면 우리 뭐 수저 이런 단어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수저 뭐 흑수저라고 하고 뭐 급수저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뭐 자꾸 남과 비교를 부추기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뭐 그런 미디어의 그런 잘못된 흐름도 당연히 바뀌어야 될 테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 그 가정 안에서 부모님이 먼저 모범을 보여주는 게 결국에 해결책으로 나아가는 방향이 아닌가. 부모님이 먼저 자꾸 뭐 어떤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한탄을 한다든지, 좀 그런 것들은 사실 그 부모님들께서도 조금 이렇게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부모님이 먼저 이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돼야 되지 않겠나. 뭐 그게 어쨌든 근데 그 가정에서 그렇게 참 되지 못하면 참 그게 쉽지가 않은 건 사실이죠. 네. 그러니까 네. 어쨌든 교육 부분이 사실 너무너무 중요한 건 사실이네요. 네, 그렇죠. 네, 너무너무 중요한 건 사실이네요. 네. 근데 아까 미디어 말씀도 해주셨는데 뭐 수저나 아니면 뭐 요즘에는 좀 뭐 들어갔지만 헬조선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 육아나 또 결혼 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렇게 묘사하는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너무 많죠. 네, 뭐 대표적인 게 오은영 같은 사람. 뭐 네. 저는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개인적인 악감정은 없지만 그 사람이 뭐 자이든 타이든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떠들면서 자기 뭐 전문가랍시고 얘기를 한 것 때문에 한국 사회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력도 많이 끼쳤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금쪽이 같은 거 그런 거 보면 누가 결혼하고 싶겠어요. 그렇군요. 뭐 결혼 안 할 싱글 남녀들이 가만히 이렇게 집에 앉아가지고 TV 보는데 갑자기 금쪽이가 나와가지고 막 부모님 괴롭히고 막 그런 물론 이제 그건 아주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겠죠. 예외적인 그 양육 케이스긴 하겠지만 네. 어쨌든 그걸 보면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내가 나중에 결혼해 저런 애가 태어나면 어떡하지? 저런 괴물이 태어나면 어떡하지? 뭐 이런 네. 생각을 네. 하게 되는 거죠. 또 최근엔 보니까 이 사람이 뭐 결혼 지옥인가요? 네. 뭐 리포트 해가지고 결혼 네. 지옥 해서 제가 관심 있게 보진 않았지만 아마 뭐 제목을 기반해서 유추해 보건데 아마도 뭐 결혼 생활에 문제 있는 아니면 뭐 그런 트러블 같은 거를 맞습니다. 해결하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걸 보다 보면 물론 재미는 있겠지만 그렇죠. 이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줄 수가 없잖아요. 네. 예. 저는 제가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제가 원래 쓰는 글이 원래 이제 문화 평론하는 글을 쓰는 게 저의 주 소재인데, 저는 오늘날 이 방송들을 보면은 TV가 사실 되게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유튜브 이런 것들이 좀 잘 되고 이러니까 TV인 시청률이 막 낮고 이러니까 TV들이 제가 봤을 때 얻은 해법이 뭔가 생각해 보니까 일반인들을 자꾸 출연시키더라고요. 예를 들면 금쪽 같은 내 새끼도 마찬가지죠. 나는 솔로 다 일반인들이 나오고, 결혼지옥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돌싱글즈 다 마찬가지죠. 다 일반인들이 많이 나오면서 출연료가 싸지죠. 일단은 그러면서 일반인들이다 보니까 자극적인 내용을 방송을 해도 아무래도 유명한 연예인들이 자극적인 막 이혼을 해가지고 막 어떤 막 가정에 어떤 불화가 있고 이런 이야기들을 유명한 연예인들은 말을 하기가 사실상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인들은 그런 것들을 그래도 아무래도 뭐 출연료가 유명 연예인분들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그것도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그 정도 돈 받고 방송하는 거 충분히 받아들일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인 예능들이 자꾸 나오면서 자극이 너무 많아진 시대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금쪽 같은 내 새끼 같은 경우도 보면은 사실 뭐 그런 잘못된 방법으로 이렇게 자라나는 그런 아기들 많이 있죠. 근데 그런 아이들을 오은영 박사 같이 이런 정말 실력 있는 정신의학자가 치료해줘야 되는 건 맞는 거지만은 정말 그 아이들의 정말 미래를 생각하고 그런다면 적어도 최소한 모자이크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과거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오은영 박사가 이제 했던 건데 그것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자이크를 안 하고 그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또 최근 뭐 다른 뭐 어떤 일반인들 막 이혼하고 이런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죠. 그런 일반인들의 그 미래 분명히 지금은 그런 안 좋은 상황이어도 미래에 분명히 좋은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거고 해결돼서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건데 자꾸 그런 식으로
있는 그대로 내보내면서 모자이크도 안 하고 내보내면서 자극만 부추기는. 그리고 결국 시청자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아 저런 것들이 또 너무 사실은 또 재미가 있거든요. 재미가 있죠. 네, 다- 사람들이 좋은 얘기하면 아무도 안 네, 보잖아요. 그렇죠. 유튜브도 이 썸네일 이렇게 이상하게 하면 막 다 달려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막 다 달려들어가지고 막 보고 이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 시청자들에게도 결국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 이런 너무 안 좋은 가치관을 가지게 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금쪽 같은 내 새끼에 보통은 이제 일반인들이 많이 출연하시는데 연예인 출연자로 몇 분 가끔 출연한 분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주얼리 출신의 그 이지연 씨가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도 이제 아드님이 조금 문제가 좀 있었나 봐요. 근데 방송 출연할 때 당시에 문제가 좀 있었고 근데 어쨌든 시간이 지나서 좋아졌대요.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치료도 받고 이렇게 하면 좋아졌대요. 근데 지금 분명히 좋아졌는데 그때 방송 출연한 것 때문에 지금도 놀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악영향이 분명히 그 아이들에게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는 거고 일반인 예능의 이런 측면이 아니어도 최근에 이제 뭐 방송한 이제 혼자다라는 방송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방송이 있어요? 예, 뭐 돌싱 얘기인가요? 예, 이제 갓 이혼한 사람들 가디오나. 요즘엔 또 네. 그렇게 이혼 얘기가 많아요. 네. 네. 그리고 그 방송에 이제 그 최동석 씨라고 지금 한참 논란되는 그 박지윤 씨하고 남편. 예. 네. 최동석 씨가 지금 이혼 소송 중에 있습니다. 아직 이혼이 정리가 된 것도 아니고 가정이 아무것도 정리가 된 게 없는데 이혼 소송 중인 사람을 이제 혼자다라는 방송에 출연시키더라고요. 아 저는 그거는 좀 너무 심하지 않나. 근데 그거는 네. 최동석 씨도 지가 결정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죠. 결정을 했죠. 근데 이제 그것도 무슨 특이하네요. 그죠. 그런 그분도 방송에나. 그죠. 근데 이제 그분도 사실 결정을 사실 안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또 그러니까 종합적인 문제가 있다. 그렇죠. 뭐 출연료도 사실 어마어마하고 이러니까 네. 뭐 출연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 방송 자체에도 문제가 있죠. 근데 저는 그래서 적어도 연예인들이 방송 그렇게 만약에 그런 돌싱 예능을 출연한다든지 방송 출연할 때 최소한 가정의 어떤 소송 같은 거는 정리가 되고 자녀 관련된 문제는 정리가 되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 최동석 씨, 박지윤 씨 그 자녀들이 그 방송 보고 대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뭐 최근에 그 율희, 최민환 그 부부도 마찬가지죠. 그분들도 딱히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 방송 막 출연하더라고요. 슈퍼맨이 돌아왔다 출연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 그 방송 제작진들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그 갓 이혼했거나 이혼 소송 중인 사람을 방송 딱 출연시키면 사람들이 또 막 궁금해가지고 막 달려들잖아요. 그렇죠. 이슈몰이가 되니까요. 네, 그런 식으로 너무 이렇게 이혼이 너무 이렇게 일상화된 것이 아닌가. 물론 이제 과거에 연예인들 예를 들어서 뭐 고현정 씨라든지 김국진 씨 이런 분들은 그런 분들이 이제 이혼을 하시고 굉장히 그때 당시 이혼이 굉장히 막 흉이 돼가지고 방송 이렇게 복귀하기가 사실 쉽지 않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는 또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혼을 하셨다고 해도 좀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좀 새로운 삶을 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또 그 안에 개인사가 복잡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건 우리가 또 제3자 입장에서 잘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근데 지금처럼 너무 쉽게 방송 출연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 이렇게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은영 박사님에 대해서 조금만 이렇게 말씀을 더 드리면은 근데 진짜 작가님 문화에 관심이 많네요. 정말 지금, 많습니다. 저희 지금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뭐 주얼리 뭐 어떻고 뭐 율리 네. 율리 처음 들어요. 율희 율희 네. 네. 아무튼 아이돌인가요 그 사람이? 아이돌이었다가 이제 갑자기 혼전 임신을 하면서 이제 아이돌 탈퇴라고. 하셨죠. 네. 근데 아무튼 그렇게 되셨죠. 아무튼 오은영 박사님, 일단은 육아의 신이라는 별명이 있으시죠. 네. 그렇게 불러요 사람들이? 네. 육아를 잘해서 그런 거예요? 육아를 그러니까 육아에 대한 어떤 뭐 지혜를 잘 전달한다는 그런 건가요? 그렇죠. 뭐 최고의 전문가라고 어쨌든 대한민국에서는 말을 하죠. 근데 그분이 자기 자녀는 잘 키웠어요? 뭐 그래도 뭐 잘 나쁘지 않게 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그래도 네. 근데 저는 그거까지는 다 존중합니다. 육아에 대해서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이란 것도 저는 존중을 하고. 그러니까 어떤 프로필 상으로. 네. 근데 이제 가끔씩 이 육아 외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
뭔가 말을 할 때 또 음. 그분이 정신의학자로서 또 최고 전문가이신데 네, 네. 정신건강의학 이런 거 외에 다른 부분에서 말을 하실 때 조금 잘못된 말을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방금 뭐 방송 이런 미디어 이런 부분에서도 이분이 거기서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자이크 이런 것도 사실 잘 제대로 주장 못 하시고 이런 부분도 있는 거고 그거 외에도 이분이 그 한 재작년쯤이었을 거예요. 그때 어린이날에 그 MBC 100분 토론에 그 저출산 문제를 가지고 토론자로 이제 섭외가 됐어요. 전 너무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와, 오은영 박사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 했는데 그때 당시 오은영 박사에 대해서 그래도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하셨나 봐요. 네네. 근데 방송에서 그 100분 토론에 나오셔가지고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혼전 동거, 그러니까 결혼 전에 동거하는 사람들을 국가가 지원을 해서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또 아닌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그 100분 토론 나오시기 전부터도 뭐 혼전 동거에 대해서 좀 지지하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참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을 아무튼 했습니다. 뭐 혼전 동거에 대해서 나중에 또 말을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하기야 전문가는 한 분야의 전문가지. 자기 분야에서 조금만 벗어나게 되면 그냥 제3자잖아요. 뭐 네. 거기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인이 되는 거니까. 네. 근데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한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면 그 옆에 뭐 격가지는 분야라든지 아니면 전혀 관계 없는 분야에 대해서도 네. 이 사람이 전문성이 있을 것이라고 막 그 이렇게 넘겨집어서 이렇게 좀 띄워주는 그런 경향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방송에서 뭐 어떤 육아의 신이다, 어떤 느님이다, 뭐 이런 호칭을 갖고 있는 그런 방송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분별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유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야. 그- 일단 유재석 재미가 없잖아요. 이 얘기하면 또 뭐 유재석 팬들은 또 할 때 저는 유재석이 한 번도 재밌다고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 네. 근데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준 안정감이 있는 건지 아니면 뭐 방송을 오래 했으니까. 네. 근데 롱런 하는 것 자체는 큰 힘이죠. 그건 네. 실력이죠.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자기 관리 차원에서는 네. 뭐 정말 입을 달 게 없지만 저 재미가 정말 없더라고요. 솔직하게 네. 한 명의 시청자로서. 근데 전 그분 뭐 말씀하신 것처럼 롱런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능력이 그래도 있었다고 생각하고 뭐 자기 관리라든지 또 이런 진행 능력 이런 거는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유재석 씨가 사실 제일 문제가 됐던 거는 그 과거에 무한도전을 할 때 당시에 그때 당시 이제 그 우리나라에 이제 막 그 문재인 대통령 한참 당선되고 막 그런 민주당 열풍이 있던 당시에 그때 이제 원래 그 전까지만 해도 김제동 씨 같은 김제동 씨 아시죠? 네, 김제동 씨가 원래 방송을 이렇게 좀 출연을 좀 잘 못하던 시기였는데 그것도 다 본인이 사실 재미가 없어서 출연 못했던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 유재석 씨가 무한도전에 김제동 씨를 막 계속 출연시키면서 김제동 씨가 뭐 뇌생남이라면서 뇌가 섹시한 남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김제동 씨를 막 그렇게 띄워주면서 방송 이렇게 출연시키시고 전혀 해당이 안 되는 말인데. 네. 그래서 그러면서 김제동 씨가 방송에 막 복귀하면서 또 막 난리가 막 이렇게 막 확 뜨고 그랬다가 물론 나중에 어디 구청인가 거기서 강연 그런 문제로 다시 이렇게 나락을 가긴 했지만 어쨌든 확 뜨게 해준 그 장본인이 유재석 씨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튼 문제가 됐었죠. 네. 네. 지금 뭐 작가님께서 뭐 한국 문화에 대해서 미디어에 대해서 관심 있게 이렇게 팔로우 하시고 또 글도 많이 쓰시는데 제일 이렇게 흥미롭게 생각하시는 포인트는 뭔가요? 우리 한국 문화에 대해서요. 뭐 최근에 일어난 뭐 새로운 현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트렌드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건 참 재밌다 이렇게 느끼시는 게 있나요? 혹시? 지금 재밌다라고 할 만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일단은 우리나라에 보면은 저는 우리의 신조어가 이렇게 많이 생길 때 그런 것들을 사실 좀 아무거나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좀 과거 일이긴 하지만 아까 또 말씀하셨던 뭐 헬조선이나 수저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 게 이 헬조선 같은 경우가 처음 이렇게 생겨났을 때 그 단어가 원래 DC 인사이드라는 커뮤니티에서 처음 생겨난 겁니다. 근데 그 처음 생겨났을 때는 이제 뭐 그 조선이라는 나라가 헬이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아니라 조선이라는 나라가 헬이었다. 그러니까 조선의 그 신분제라든지 여성 그런 차별 이런 부분 때문에 헬이었다라고 처음 붙여졌던 건데 이 의미가 계속 바뀌면서 이제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고 또 수저라는 단어가 이렇게 생겨난 거는 2015년쯤이었을 겁니다. 그게 한참 유행했던 거는. 그래서 그 단어도 사실은 굉장히 좀 폐륜적인 의미가 사실은 내포돼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흑수저라고 하면은 자기 부모님이 좀 돈이 좀 없다는 이유로 흑이라고 욕하는 거죠. 또 금수저라고 하면은 자기 부모님이 돈 좀 있다고 해서 금수저라고 막 상을 주는 아주 우스운 꼴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헬조선이나 수저 이런 것도 굉장히 이렇게 국가를 부정하고 또 부모님을 부정하고 이런 안 좋은 의미가 있는 건데 최근에 있었던 또 여러 신조어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독박육아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육아를 굉장히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뭐 당연히 육아는 힘들죠. 근데 어쨌든 그런 것에 대해서 독박육아라는 이런 단어를 막 쓰는데 제가 이 고스톱을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고스톱 해보셨나요? 고스톱 안 해봤어요. 저도 이제 안 해봤는데 고스톱에서 가장 안 좋은 벌칙을 의미하는 게 독박이더라고요. 그게 고스톱에서 나온 말인데. 네. 근데 독박육아라는 말 자체가 이 육아가 벌칙이라는 의미가 이렇게 내포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육아가 과연 벌칙일까?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이제 올해 초에 딸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딸이 태어나고 당연히 정말 힘들죠. 이제 정말 신생아 때는 막 새벽에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될 때도 있고, 근데 이제 또 경제적으로도 책임져야 될 게 굉장히 많죠. 근데 저는 지금 가장 행복한 시간을 저는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육아는 벌칙이 아니다. 육아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고 우리 딸이 저에게 주는 행복 또 우리 아내가 저에게 주는 행복이 정말 큰데 과연 이렇게 독박육아라는 단어를 써도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도 일단은 들고 또 정말 어이가 없는 것은 그 사유리 씨라고 아시죠? 네. 사유리 씨가 비혼 출산을 한 걸로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남편 없이 또 아이 아버지 없이 아기를 낳았는데 그것도 이제 옳지가 않지만은 그런 그 사유리 씨에 대해서 이 기사들에서 사유리 씨가 독박육아를 한다라는 그런 기사를 엄청 많이 쓰더라고요. 사유리가 정말 독박육아인가? 본인이 선택해서 혼자 낸 사람을 독박육아라고 과연 할 수 있는가? 이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그런 아주 신조어를 애초에 신조어가 잘못되기도 했지만 잘못된 게 많기도 하지만 그걸 또 더 잘못되게 쓰는 아주 안 좋은 사회 문화 현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저희 뭐 결혼하고 출산으로 다시 좀 돌아가서 네. 한편으로는 근데 저도 이게 대한민국에 살면서 정부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면이냐면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내가 서울에서 어떤 직장을 구하다가 환경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뭐 잡을 구할 만한 여유가 안 되면 갈 데가 없잖아요. 그게 좀 현실이죠, 사실. 뭐 이런 말을 하면 서울 말고 다른 지역에 사는 분들은 좀 마음이 아플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게 현실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부산 같은 뭐 제2의 도시라고 하지만 거기서도 막 서울로 다 청년들이 빠져버리고 뭐 인천, 경기에서도 다 서울 오려고 하고 그런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이제 좀 미국이랑 저는 항상 비교를 좀 많이 하게 돼요. 미국에서도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지만 거기서는 그래도 참 좋은 게 청년들이 갈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대도시에서 너무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도저히 내 월급으로는 그게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되면 그냥 저기 어디 켄터키로 가면 되는 거죠. 뉴욕에 있다가 kentucky나 아니면 저기 뭐 네브라스카나 아니면 뭐 테네시나 이런 데로 다른 주로 갈 수 있는 옵션이 있거든요. 그걸 미국 사람들은 voting with the feet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발로 투표한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지역에서 원하는 만큼의 어떤 서비스와 삶의 만족도를 못 누리면 미국은 사실상 50개 나라가 그냥 연방으로 이렇게 뭉쳐진 거나 마찬가지니까 갈 수 있는 옵션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좀 더 싼 집값 그리고 안정적인 직장을 거기서 잡고 거기서 터전을 새로 만들어서 결혼을 하고 이제 자녀를 키우고 이제 살아가는 그런 게 미국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아직도 통용된 하나의 그 방법이거든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에서 내가 좀 잡을 얻으려고 하다가 그게 잘 안 되면 정말 뭐
지방에서 부모님이 뭐 경영을 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농사를 짓는다든지 그런 터전이 있지 않는 상황에서는 다시 지방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뭔가 삶의 터전을 잡고 결혼을 해서 살아가기가 참 힘든 환경 가운데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정부가 서울에 너무 집중적으로 너무 여기 몰빵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소위 말해서 몰빵을 해서 투자를 하고 모든 인프라도 다 서울에, 물론 이게 닭이냐 먼저냐 달걀이 먼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인구가 많으니까 투자를 해주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 도시 계획을 하면서 또 국가 차원의 발전을 하면서 서울을 집중 지원한 거는 분명히 맞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편으로는 좀 그 정부가 개입된 문제도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혹시 뭐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뭐 이제 뭐 시장 경제를 잘 지키고 그래서 결국에 청년들이 또 양질의 일자리를 얻게 해줘야죠. 그래서 국가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이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이제 해줘야 되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도 물론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저는 거기서 좀 한 차원 더 나가가지고 저는 그렇다고 해도 분명히 정부가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라든지 국회의원들에게 꼭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것도 분명히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아까 말씀드린 삶의 태도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사실 분명히 정부나 국회에 이렇게 의존할 건 아닌 거고 그리고 2017년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 한창 당선되셨을 때 그때 정말 재밌는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한겨레에서 그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 어떤 무기계약직의 어떤 노동자 커플이 있는데 그분이 4년째 연애 중이래요. 그러면서 이제 한겨레 기사에 인터뷰하면서 우리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게 기사 제목이었어요. 네. 그러면서 그 4년째 연애 중인 그 커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최저시급을 10,000원으로 만들어주면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럼 결국 지금 어떻게 됐나요?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치셨을 때 그 최저시급이 거의 정확하게 10,000원은 아니어도 거의 10,000원에 육박하게 올랐는데 최저시급은 그렇게 막 올랐는데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걸 보면 저는 이 출산율과 이 출산율과 정부의 정책 이런 것들이 무관한 부분도 사실은 많이 있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하긴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최저시급 10,000원 같이 이렇게 너무 좀 좌파적인 좀 사회주의적인 그런 정책 말고 정말 시장 경제에 훼손하지도 않으면서 정말 대한민국의 세금에도 무리가 되지 않는 그런 정책이라면 분명히 도움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 청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근데 그래도 우리가 한번 주변을 한번 둘러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돈이 정말 없어도 결혼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있고 돈이 정말 많아도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출산율은 어쨌든 돈과는 무관한 경우가 사실은 많다. 그런 것들 우리가 그거 좀 깔고 정부의 정책을 말하더라도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그래도 듭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결국에는 가장 그게 기본 중에 기본이란 말씀이죠. 네네. 그러니까 그 인식의 변화, 네. 그 가치관의 변화가 전제된 다음에 뭐 정부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뭐 어떤 지원 방안을 네. 논의하는 게 의미가 있다. 네. 저도 뭐 정말 100% 동의해요, 네. 진짜로.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결국 일자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결혼을 딜레이하는 이유는 그 네. 안정적인 어떤 소득원이 없다는 건데 그 일자리도 결국 정부가 만드는 게 아니고 기업들이 만드는 거잖아요. 네. 우리 젊은 사람들이 취직하고 싶어하는 회사들은 다 이제 소위 말하는 대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외국계 기업 회사들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이제 저는 그냥 대한민국 내에서 지자체끼리 좀 경쟁을 했으면 좋겠어요. 경쟁해서 치고받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법인세 같은 거 있잖아요. 법인세를 가지고 서로 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한다든지 아니면 소득세 같은 거. 우리는 그냥 부산으로 오면 소득세 제로로 해줄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최저임금 같은 것도 대구로 오면 최저임금 그냥 제로로 해줄게요. 뭐 광주로 오면 최저임금
빵으로 해줄게요. 그러면 기업들이 서로 거기 가가지고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꼭 기업 아니더라도 이제 창업을 하는 사람들도 그런 데 관심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이 대한민국 안에서 좀 역동적인 그 인구 재편이라든지 변화라든지 이동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생각했던 부분은 한국에서는 그냥 모든 게 그냥 서울에 몰빵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답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네. 어디 가야? 서울. 서울 안에서 어디 집 사야 돼? 강남.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모든 게 그냥 어떤 그냥 딱 정해진 답이 정해진 그리고 정답이 정해져서 뭐 몇 살 땐 뭘 해야 되고 여기 될 때까지 여기 뭘 해야 되고 뭐 30살 초반엔 뭐 해야 되고 뭐 아기 낳으면 그 다음에 애기들한테도 그런 게 다 정해져 있잖아요. 뭐 영유를 보내서 영유 다음에 초등학교부터 의대반을 보내고 뭐 이런 미치광이 같은 얘기를 부모님들이 막 정답을 가지고 막 자기도 그렇게 살았지만 자식들한테도 그걸 막 주입시키는 그게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면서 한편으로는 좀 약간 이게 맞나 싶으면서 남들이 다 하니까 그냥 분위기에 편승돼서 하게 되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 그 중앙 집권적인 그리고 몰빵하는 한 곳에 뭐가 맞다 싶으면 다 그냥 거기 사람들이 따라가게 되는 그런 경향이 좀 정말 심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가운데서 사회적인 흐름도 있지만 이 정부의 정책적으로 이 어떤 특정 지역에 편중해서 지원을 해주는 게 약간 거기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 이번에 팬데믹 때 보면 미국에서는 테슬라 같은 회사는 헤드쿼터를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옮겨버리잖아요. 왜냐하면 거기 너무 락다운하고 뭐 세금도 너무 많이 때려버리고 복지 정책도 형편없고 그 주지사가 경영을 형편없이 하니까 이런데 우리 세금을 법인세를 낼 필요 없다 해가지고 바로 그냥 빼가지고 그 본사를 텍사스로 옮겨버리잖아요. 그리고 뭐 그런 식으로 뉴욕에서 플로리다라고 가는 회사들도 꽤 많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그 주 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업 입장에서도 또 개인들 입장에서도 좀 자유로운 선택지를 열어놓고 대한민국이란 이 뭐 좁다면 좁은 땅이지만 그 안에서도 뭔가 역동성이 일어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는데 너무 답을 정해놓고 또 정부 차원에서는 하나만이 어떤 정답이라는 식으로 그게 정부 명시적인 정책엔 나오지 않지만 사회 흐름상 그렇게 가고 있는 게 분명히 있다고 좀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아파트 선호 현상 뭐 이런 것도 말하면 끝도 없지만 제가 최근에 한번 볼 일이 있어서 그 KTX 타고 포항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깜짝 놀란 게 포항역 바로 옆에 아파트가 한 30층짜리가 두세 개 이렇게 지어져 있어요. 근데 거기는 완전 허허벌판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바닷가 비슷한 게 있었나 하여튼 그랬던 것 같은데 바닷가인가 산인가. 근데 제가 깜짝 놀랐던 거는 저 넓은 땅에 왜 굳이 아파트를 지을까? 저는 항상 그런 게 의문이에요. 아니 저 넓은 땅에 그냥 좀 주택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마당도 있게 만들고 바베큐 파티도 하고 애들도 뛰어놀 수 있게 하고 왜냐면 포항 같은 데는 뭐 서울에 비해서 집값도 좀 싸잖아요. 토지도 싸고. 근데 그냥 한국인들 마인드 속에는 집 하면 아파트. 그냥 공간이 있으면 아파트를 지어야 돼. 이런 식으로 좀 그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물론 이제 그게 투자로서 집을 생각하니까 그런 것도 있겠죠. 아파트를 사면 어쨌든 뭐 재개발이 돼가지고 나중에 뭐 좀 시세 차익을 건진다. 뭐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살려면 그 답이 정해져 있는 그 사회적 분위기가 너무 개인적으로는 좀 저는 솔직히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이게 육아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결혼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직장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또 지역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지역 어디? 서울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그게 저는 우리 한국 사람들 정신 건강에도 좀 좋지 않을 것 같거든요. 다들 그렇게 살고 있지만. 네. 아까 그 말씀 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간에 이제 정말 이렇게 많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또 이렇게 딱 답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한국인들의 특성 그 중에 이제 그 다음으로 다른 얘기로 이렇게 또 하나 해보면 중간에 뭐 의대반 이런 얘기도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 대치동이라든지 뭐 여러 학원가를 가보면 학원 이름에서부터 이렇게 뭐 어디 초등의대관 이런 식으로 정하는 학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중등의대관 이러면서 일단 그런 학원들의 이름부터 저는 일단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름을 딱 정하는 순간 공부 잘하면 다 의대를 가야 될 것 같은 그러니까 다 의사가 돼야 될 것 같은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뭐 공부를 정말 잘해서 뭐 여러 직업을 가질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이제 다 이렇게 의대 쏠림 현상을 너무 부추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그런 것도 참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방송 보시는 많은 부모님들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한 2가지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서 이 학원비가 너무 비싸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는 개인적으로 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교육 문제요. 네. 사교육 비용. 네. 사교육 그 자체는 물론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그렇게 막 초등 의대관 이런 거를 꼭 보내야 되는 것인가? 그거부터 일단 해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가장 좋은 명쾌한 답을 알려주신 분이 저는 그 미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이제 지금은 아마 은퇴하셨을 거예요. 그 수지오라는 교장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한국의 학부모들을 딱 보면서 한국 학부모들은 이 교육 전문가들 말은 잘 안 듣고 자꾸 옆집 아줌마 말만 자꾸 잘 듣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제대로 보셨네요. 네, 그러니까요. 옆집 아저씨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걸 딱 보면서 이 정말 맞는 말이다. 이 대한민국의 이 사교육이 이렇게 이 수익을 얻는 구조들을 보면 이 옆집 아이가 어떤 학원을 가더니 성적이 올랐다더라 이런 막 다 따라 보내죠. 그래서 사실 그게 정말 맞지가 않거든요. 정말 내 아이에게 필요한 사교육은 뭘까? 그건 정말 이 교육 전문가의 책이라도 한번 읽어보고 교육 전문가의 어떤 강연이라도 들어보고 해야 되는데 그냥 옆집 아이가 뭐 가니까 따라가고 저기 옆집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막 고등 수학을 다 했다더라 이러면은 막 불안감 느끼면서 막 뭐 우리 아이는 왜 초등학생인데 초등 수학밖에 안 하고 있고 그런 자꾸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교육 전문가의 말을 일단 들어야 되는데 우리 요즘에 뭐 유행하는 뭐 일타 강사라고 하는 그런 교육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면 사실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만 선행학습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해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사실 그렇게 막 사교육 막 때려넣고 해가지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없어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은.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그 교육 전문가의 말을 좀 신뢰를 해라. 뭐 초등학생이면 초등학교 5학년이면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만 해놔도 전혀 이렇게 늦은 거 아니다. 그런 것들을 좀 믿으면서 이 자녀에게 그 나이에 맞는 것들을 좀 이렇게 해주려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일단 저는 이 메가스터디의 손주은 회장님을 그분이 정말 잘한 부분도 있고 지금 오늘 날짜로 어제 기사로 좀 안 좋은 게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 뭐가 왔어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네. 아무튼 안 좋은 건데 그거는 일단 좋은 거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일단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강의를 먼저 만드셨죠. 그러면서 정말 일타 강사들 정말 어디 막 서울의 대치동을 가야만 볼 수 있는 그런 강사들을 인터넷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시면서 한 1년에 한 100만 원 정도만 내면 모든 강의를 전 과목의 강의를 다 듣게 해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 정말 크게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름 교육의 민주화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정말 1년에 100만 원이면 비싼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래서 한 달에 10만 원도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걸로 얼마든지 공부를 해서 이렇게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열어줬다는 점에서 일단 굉장히 잘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미 그런 시스템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꾸 옆집 아이가 저기 어디 초등의대관 갔다 이러면서 막 따라 보내고 이렇게 꼭 안 해주셨으면 사교육을 이용하더라도 정말 아이에게 필요한 게 뭔지 좀 생각을 해도 조금 교육 전문가의 말을 잘 들어보고 하면서 좀 했으면 그런 생각이 일단은 듭니다. 제가 한 부분 아까 말씀하신 사교육 부분에서 저도 이게 궁금했어요. 왜 그렇게 어린 나이 때 애들을 학원에 그렇게 보낼까? 저는 수능 준비하려고 보내는 줄 알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능이 아니고 다 수시 준비 때문에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셨어요? 뭐 그런 것도 여러 이유가 있긴 했겠죠. 저는 최근에 이제 알게 됐거든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학교마다 수시가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선생마다 그 학교에 있는 뭐 어떤 지역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서울에 있는 뭐 동작구에 있는 어떤 고등학교에 고등학교라면 거기 선생님들이 있을 텐데 그 선생님마다 내는 어떤 뭐 사회과목 선생님이라면 뭐 윤리 선생님이라면 그 어떤 족보라든지 수시의 형태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아주 구체적인 수시 형태를 그 주변에 있는 보습 학원이라든지 학원 강사들이 다 분석을 한대요. 그래서 그 수시에 맞춤형으로 아이들을 이제 방과 후에 다시 교육을 시켜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수학 선생님, 뭐 수학 과목, 뭐 국어 과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일반적으로 요즘에 하는 아까 말씀하신 메가 스터디 같은 걸 제외하고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가는 학원들은 다 수시 준비하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근데 수시가 워낙 학교마다 다 그 내신 산출하는 방법이 다르니까 거기에 맞춤형으로 해서 그리고 또 수시 전형이 워낙 많잖아요. 저는 이게 뭔지도 모르겠어요. 거기 뭐 네. 수백 개가 아마 있을 텐데 학교마다 다 또 다르겠고. 근데 그 하나하나 전형을 분석해서 리서치를 해주고 컨설팅 해주는 그걸로 돈 벌어 먹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한국 교육 시스템 문제가 많죠. 정말 그냥 깔끔하게 정시 100%, 수능 100% 이렇게 했으면 사실 학원도 다 불필요해지는 건데 그게 아니고 그 중간에 이상한 뭐 비틀비틀한 길들을 많이 만들어 놔가지고 수시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그 내신 같은 거 이런 거 준비하는 데 너무 에너지가 많이 드니까 부모들 입장에서는 아 그러면 그냥 학원에 딱 맡겨 놓으면 컨설팅 맞춰서 그냥 딱딱딱 커스터마이즈 해줘서 내 아이를 케어해 주겠구나 그런 기대를 가지고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것도 분명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도 분명히 개선되기 위해서 뭐 이런 공교육이 활성화가 된다든지 이런 공교육 사실 학교 선생님들인 어쨌든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학원 강사들이 학교 선생님들보다 이 수업을 잘하는 게 어쨌든 학원 강사들은 열심히 하는 만큼 돈을 더 많이 버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 때문인 건데 그런 부분도 사실 좀 개선은 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정시가 더 늘어나고 이런 것도 다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학원을 그런 아까 수시를 대비하는 그런 이유로 학원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그 학원을 가서 결국 공부를 잘하냐 그것도 사실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네. 맞아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나고자가 되더라고요. 진짜 거의 한 3% 정도만 거의 이렇게 좀 이렇게 효과를 얻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사실 그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정말 올바른 동기부여 또 그 이전에 올바른 그 가정에서 그 부모님과의 대화 부모님이 그 아이에게 정말 비전에 대해서 알려주고 정말 이 사회를 살아갈 때 있어서 바른 자세를 알려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하지 않고 그냥 학원에 이렇게 보내니까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교육의 네. 포커스에 있어서 너무 네. 밸런스가 없다. 그렇게 네. 또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리고 사실 그런 어떤 뭐 족보 이런 것들 뭐 학원에서 뭐 그런 게 있겠는데 근데 그래도 우리가 진짜 이런 최상위권이라든지 그런 학생들을 보면은 생각보다 학원 안 다니는 학생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손준 회장님이 이제 어제 말씀하신 게 어떤 고등학교에서 이제 강연을 하셨더라고요. 워낙에 강연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손준 회장 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제가 관심 가지면서 손준 회장님 강의를 거의 다 들었습니다. 거기 뭐 네. 설득력 있던가요? 그 사람 말이요? 저출산 관련해서? 아 저출산 관련해서는 설득력이 없더라고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해요? 일단은 그분이 옛날부터 하던 이야기인데 일단 두 가지입니다. 일단 한 가지는 그냥 옛날부터 했던 건데 그분이 옛날부터 어떤 말씀하셨냐면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고 못한 아이들은 뭐 이거 기사 제목에서는 공부 못하면 뭐 몸을 파는 일하는 것보다 못하다 이런 식으로 뭐 기사 제목이 떴더라고요. 근데 그게 기사 제목이 조금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 강연을 들어보면 그러니까 손준 회장님이 말씀하시고 싶었던 거는 그분이 이제 첫 제자가 있었나 봐요. 처음으로 이제 과외를 했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엄청 이렇게 부잣집 딸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 대학을 안 가도 어떻게든 막 유학을 보내든지 뭘 하든지 해가지고 학벌을 어떻게든 맞춰가지고 뭐 어떤 좋은 남자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결혼시키는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아이였나 봐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손준 회장님이 이거는 그렇게 계속 살면 이거는 몸 파는 것보다 못하다. 너는 그렇게 다 학벌 맞추고 막 남편한테 돈 바치고 해가지고 결국에 되는 거 아니냐. 결국 차라리 몸 파는 여성들은 자기가 돈을 얻기라도 하지 않느냐. 근데 너는 오히려 그 남자한테 돈을 줘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제 말을 했던 건데 좀 과격한 면이 있을지라도 뭐 일리 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이 기사에서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은 조금 좀 틀린 말이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두 번째는 그분이 이제 요즘에 고딩원빠라는 예능이 유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대 부모들이 사실 조금씩 있는데
10대에 출산한 사람들이 뭐 특별 전형으로 대학 입학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특별 전형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좀 뭐 이런 할당제적인 이런 것들은 사실 다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대에 이렇게 출산을 했다고 이렇게 특별 전형으로 이렇게 입학을 시키는 게 과연 맞는가 그런 생각도 이제 해보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런 건 네.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잖아요. 뭐 많은 케이스도 아니고. 뭐 네. 그렇죠. 그리고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해당이 될 텐데요. 네. 그래서 이제 10대 그 출산을 했다고 해도 사실 대학에 입학할 기회는 다 있거든요. 입학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그 공부할 어떤 시간이 확보가 안 돼서 그런 건데 그런 부분에서 뭐 정부가 좀 도와줘라 이렇게 말을 하면 조금 맞는 말일 수가 그렇죠. 있겠는데 네. 뭐 그리고 본인이 메가스터디를 운영을 하시니까 그 10대 부모들한테 메가스터디를 무료로 이렇게 제공을 하시든지 그렇죠. 네. 그게 오히려 맞는 거죠. 네. 근데 10대 부모들한테 막 특별 전형으로 대학 입학시켜라 그러면은 저출산 문제 해결될 거다. 그거는 조금 안 맞는 그 말이 원래 아닌가. 돈 많고 성공한 사람들도 헛소리를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그거 아까 뭐 저희 오은영 얘기로 돌아가면 네. 그 사람이 어떤 한 분야에서 전문가라고 하고 권위가 있다고 해서 다른 모든 분야의 전문성과 어떤 번뜩인 아이디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큰 맹신이라고 봐요. 네. 그래서 뭐 손준 얘기도 아마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 사람 뭐 기업을 해서 메가스터디는 성공했겠지만 또 그런 뭐 사회 이슈에 대해서 만물 박사는 아니잖아요. 그런 네, 그렇죠. 사람들이. 예. 근데 아까 그 안 좋은 얘기는 뭐였죠? 아 그게 안 좋은. 그게 안 좋은 그게 안 좋은 얘기. 아. 예. 그러니까 뭐 너무 좀 이렇게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그걸 최근에 발언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제 기사로 올라온 겁니다. 네. 근데 이제 특별히 몸 판다는 건 또 약간 자극적인 단어가 될 수 있으니까 그쵸. 네. 이게 언론에서는 좀 반응을 했나 보네요. 네. 근데 저는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정말 긍정적인 역할도 많이 했다고 보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교육의 그 보편성을 만들어서 네. 사람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거 돈을 조금만 내고도. 네. 근데 최근에 이민 컨설팅 같은 거 막 하더라고요. 이민 그러니까요. 컨설팅. 그러니까 네. 해외에 나갈 수 있게 한국에 돈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네. 뭐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컨설팅 해주면서 자문해주고 뭐 그런 거겠죠. 아마 사업을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마 그 요즘에 돈 많은 사람들 중에 한국에 남아 있지 않고 또 해외로 가려는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네. 뭐 상속세라든지 증여세 이런 게 너무 과도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리고 뭐 출산율도 점점 떨어지고 뭐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그게 대한민국 문제라는 건 또 하나의 일이지만 그 사람들도 규합해가지고 규합은 아니죠. 그냥 그 비즈니스를 해서 그 이렇게 그걸 가지고 뭔가 한 목을 한다는 거는 또 이렇게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물론 그 돈은 되겠지만, 네, 돈은 되겠지만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네. 참 공교롭게도 손준 회장님이 하도 강연에서 우리나라는 답이 없으니까 한국을 다 떠나라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민 컨설팅을 하시니까 참이 공교로운 시기가 됐죠. 그렇죠. 네, 뭐 저도 이제 그분 강연인가 뭐 교회 간증인가 하여튼 네. 그분은 기독교인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거 들어보면 또 한국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자학재단도 만들고 그러니까 음으로 양으로 노력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다른 방면에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물론 돈은 벌 수 있겠지만 그게 결코 좋게 보이진 않잖아요. 네, 좋게 보이진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혹시 작가님 그 미드 빌리언즈 보셨어요? 뭐 보진 않았습니다. 보지 않았어요. 네네. 거기 보면 그 어떤 미드인지는 아세요? 그 뭐 들어는 봤습니다. 거기 일단은. 이제 뉴욕의 헤지펀드 트레이더인데 이제 그 사람이 뭐 악명 높죠. 실력도 좋은데 그 데이미안 루이스 그 연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9.11 테러 나는 날 그 딱 보고 그 위기가 찾아왔을 때 아무래도 호텔업이라든지 또 뭐 뉴욕에서 있는 어떤 관광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아마도 한동안은 완전 셧다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딱 9.11 테러가 비행기가 박는 순간에 그걸 짐작하고 이제 그 해당 주식들을 그냥 쇼트를 쳐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몇천억을 벌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욕을 많이 먹어요. 그 거기 드라마 플롯에 보면. 근데 이제 그게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그게 그 행위 자체가 위법은 아닌데 절대 대중들에게 어떤 좋게 보이지 않는 그 어떤 타인의 아픔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어떤 그걸 돈을 버는 기회로 삼는 게 위법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절대 안 이꼽게 이렇게 좀 보이는 그런 게 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손준 씨가 하는 걸 보면서. 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할 때 아까 제가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고 아까 말을 했었고 사실 그 전에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두 가지를 생각해 보자고 했기 때문에 이제 한 가지 말합니다. 네네네. 나머지 한 가지는 네, 뭐죠? 나머지 한 가지가 이제 전 등록금 문제. 이 생각보다 자녀 등록금 때문에 이 저출산 문제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있더라고요. 내가 이 자녀 등록금 내주려면 돈을 대체 얼마나 벌어야 되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최근에 이제 PD수첩이라는 방송에서도 은퇴 없는 나라라고 해가지고 50대 60대 그런 어른들이 이런 부모님들이 정말 이 자녀 이렇게 학원비 내주려고 자녀 등록금 내주려고 계속 은퇴 안 하고 계속 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그런 모습에 대해서 저는 정말 존경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결국 방송에 나와서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조금 안타까운 것도 있었던 게 결국 자꾸 그렇게 자녀 뭐 학원비 등록금 내주려고 막 이렇게 계속 일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막 한탄을 막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좀 안타까웠는데 학원비에 대해서는 아까 또 말씀을 드렸고 근데 또 등록금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는 정말 돈 없어서 대학 못 가는 시대가 맞았어요. 그래서 정말 가난하면 대학을 못 가는 정말 공부를 좀 잘해도 저희 부모님도 개인적으로 대학을 다 못 가셨는데 가난해서 이제 대학을 못 간 케이스죠. 근데 저도 이제 집이 어려웠지만 저는 대학을 갔거든요. 그게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었던 거냐면 이명박 정부 때 이제 이명박 정부 이후로 한국장학재단이 이제 설립이 되면서 이제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라는 게 이렇게 생기고 그러면서 이 돈이 없어도 대학을 갈 수 있는 시대를 만들어줬거든요. 그래서 물론 학자금 대출을 하면 그게 나중에 뭐 빚이 되죠. 근데 그거는 취업하고 나서 갚을 수 있게 다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준 거고 그렇게 또 생각을 해보면 꼭 부모님이 꼭 우리 자녀한테 등록금을 내줘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이제 해보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성인이 됐을 때 부모님과 자녀가 이렇게 독립해야 된다라는 그런 문화가 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게 조금 필요하다. 특히나 대학교는 어떤 필수로 가는 게 아니라 선택해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 거라면 자기가 책임도 일부 져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부모님이 무조건 자녀 대학 등록금을 다 내줘야만 하는 건 아니다. 근데 그렇다고 제가 뭐 다 내주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뭐 가정마다 다 상황이 다 다를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부모님이 내줘야만 하는 건 아닌 거고 우리나라는 이미 그렇게 될 수 있는 제도가 이미 마련이 다 됐고 그래서 사실은 어쨌든 자녀 대학 등록금이 이런 저출산 문제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근본적으로는 이런 이제 독립심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들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성인이 되면 이제 어느 정도는 부모님과 이제 독립을 하는 것이 이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이 결혼을 위해서도 되게 필요하거든요. 이제 뭐 정말 뭐 쉬운 사례로만 봐도 저도 어쨌든 전 20살 되면서부터 혼자 살았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혼자 설거지라도 해보고 혼자서 뭔가 빨래라도 해보면 사실 결혼했을 때 도움 되는 것도 사실 많이 있고 그런 게 꼭 아니라도 정서적으로 부모님하고 독립을 하니까 저는 저희 집에서 어떤 뭐 시댁과의 갈등 이런 거 없거든요. 이 우리나라의 시댁과의 갈등, 뭐 처가와의 갈등 이런 게 있는 이유가 결국 대부분이 남편들이 마마보이여서 그래요. 그래서 자꾸 어머니하고 아내가 싸웠을 때 누구 편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답이 정해져 있죠. 아내죠. 아내죠. 근데 그동안 많은 남편들이 어머니 편을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머니로부터 독립이 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 이 어쨌든 독립심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작가님 말씀이 저는 참 좋은 게 어떤 물론 정책적인 거 또 국가 차원의 일들 이런 부분도 고민해 볼 수 있지만 결국 그런 것도 불필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맞죠? 맞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개인의 마음가짐이다. 그런 걸로 좀 이제 메시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결혼을 결심하시게 된 계기부터 해가지고 또 뭐 지금 양육에 대한 거, 육아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결국엔 그 멘탈리티의 문제가
굉장히 크구나 하는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네요. 말씀하신 거 듣다 보니까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멘탈리티적인 그런 얘기는 한 이 정도 하면 어느 정도 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이제 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우리나라의 가정의 형태 이런 가정의 이런 체계들 이런 것들이 과연 잘 잡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말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뭐 예를 들면 동성결혼 합법화 이런 문제도 있고 아까 오은영 박사 이야기하면서 이제 혼전 동거 이런 얘기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뭐 사유리 씨의 비혼 출산 이런 것도 뭐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하는데 저는 결국에 저는 그 오늘날이 아무리 저출산 시대라고 해도 우리가 보면은 건강한 부모님 밑에서 건강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화목한 모습을 보면서 자란 아이들은 아무리 오늘날이 저출산 시대라고 하더라도 결국에 커서 결혼하고 출산 다 잘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어렸을 때 건강한 걸 보고 자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이 건강한 가정의 형태가 잘 지켜지는 것이 그 자녀가 자랐을 때 저출산 문제가 계속 이렇게 진행되지 않게끔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 그럼 이 건강한 가정의 형태가 뭐냐? 저는 결국에 이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렇게 화목하게 잘 자라고 또 자녀에게 정말 최선을 다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고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동성결혼 합법화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 이런 가정의 형태를 붕괴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저는 또 저출산 문제를 또 야기한다고 생각도 하거든요. 이 건강한 가정의 형태를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데 결국에 그러기 위해서는 이 헌법을 잘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지난 이제 문재인 정부 때를 보면 2018년이었을 거예요. 그때 헌법을 개정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헌법의 이제 36조를 보면 양성평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양성평등이라는 단어를 이제 성평등이라는 단어로 바꿔가지고 하려는 시도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현재 동성결혼 합법화가 될 수가 없는 것은 양성평등이라는 단어가 헌법에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헌법이 이 성별을 남성과 여성, 양성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동성결혼 합법화가 될 수가 없는 건데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꿔버리면 동성결혼 합법화되는 거 시간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 시도가 무산이 됐죠. 그래서 정말 감사한 건데 아무튼 우리가 이 헌법 개정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은 계속 있습니다. 민주당 안에서. 근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반드시 분별하고 지켜나가야 된다. 우리 건강한 가정의 형태를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미디어에서도 동성애를 너무 미화하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뭐 그런 것 외에도 동성결혼 외에도 이 동거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대학가를 가보면 그 동거하는 커플들 되게 많습니다. 뭐 그리고 아까 오은영 박사 같은 경우도 뭐 100분 토론에 출연해가지고 뭐 혼전 동거하는 사람을 국가가 지원해가지고 뭐 저출산 문제 해결하자 이렇게 말을 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부위원장으로 계신 분들이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이제 세 분이 있어 왔는데 그 중에 두 번째로 있었던 분이 김영미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또 주장을 했던 게 혼전 동거하는 사람들을 국가가 지원하자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게 프랑스의 그 팍스 제도라는 거를 이제 본떠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프랑스의 팍스 제도가 이제 동거하는 사람들을 국가가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걸 딱 보니까 이걸 너무 미래를 너무 단기적으로 본 게 아닌가. 동거하는 사람들 어쨌든 지원을 하면은 당연히 당장 태어날 아기는 좀 늘어날 수 있겠죠. 동거하다가 어떻게 성관계 해가지고 아기 태어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태어난 아기가 과연 건강한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랄 수 있을까? 부모가 애초에 그러니까 부모는 맞는 거지만 어쨌든 이게 동거하는 그냥 커플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건강한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라지 못한 아이들, 그 아이들이 커서 자랄 때 과연 건강한 그런 모습, 건강한 세계관을 가지고 자랄 수가 있을까? 그럼 결과적으로 저출산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김영미 전 부위원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 좀 잘못된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들고 이 혼전 동거가
이 잘못됐다는 것은 사실 통계적으로 봐도 알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알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봐도 혼전 동거하고 이혼한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이 유명한 사람들 중에 가수 박진영 씨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박진영 씨가 이제 결혼을 2번 했어요. 이제 그분이 첫 번째 결혼할 때 당시에는 되게 이상한 주장을 하고 다녔던 분이었습니다. 뭐 결혼 전에는 이제 동거를 꼭 해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던 분이었습니다. 동거를 해봐야 이렇게 결혼하고 나서 이런 생활 이런 건 미리 알고 뭐 그렇기 때문에 동거를 무조건 해봐야 결혼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했던 분인데 실제로 그분은 동거를 하고 결혼을 했죠. 그러고 이혼을 하셨죠. 그러고 이제 나중에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새롭게 이제 재혼을 하셨고 또 이제 허지웅이라는 작가가 또 있는데 그분도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혼전 동거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동거하고 결혼했다가 이혼을 하셨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혼전 동거가 절대 결혼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그거는 사실 결혼을 해본 분들은 또 아실 수가 있을 건데 이 결혼 생활을 정말 잘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가 그것도 물론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잘 알아가고 그런 것들을 연애할 때 잘 서로 대화도 많이 해보고 그런 건 물론 필요하겠지만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가 계속 계산하는 그런 행위들 이런 것들은 결코 도움을 주지 못하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이 먼저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태도가 먼저가 돼야 되는데 이 혼전 동거를 하겠다. 그러니까 결혼 전에 미리 동거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보겠다라는 그런 마인드 자체가 굉장히 이기적이고 좀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그 마인드 자체가 결혼 전에 같이 살아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가 계속 계산하는 그런 행위들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그게 먼저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의 태도가 결국에 당연히 불행한 삶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혼전 동거하고도 이혼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혼전 동거가 문화적으로 퍼지는 것도 당연히 문제가 되지만 그걸 국가가 인정해버리면 그거는 결국 가정의 체계가 무너지고 또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뭐 사유리 씨가 했던 비혼 출산도 마찬가지고 아이에게는 분명히 어머니와 아버지가 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아버지 없이 그냥 이렇게 뭐 어머니만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자녀를 낳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것도 이기적인 생각이죠. 뭐 물론 아버지가 정말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실 수도 있겠고 뭐 하겠지만은 그렇다고 해도 그 자녀는 굉장히 상처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사유리 씨의 사례는 이거는 있었다가 없어진 게 아니라 아버지가 있었다가 없어진 게 아니라 애초에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데 사유리 씨 아들 같은 경우가 그 옛날에 KBS 슈퍼맨이 돌아왔다 한번 출연을 했었고 근데 그때는 사유리 씨 아들이 거의 신생아 수준이어서 말을 못할 때여가지고 논란이 굉장히 컸어요. 왜 사유리 씨 같은 사람을 이렇게 방송 출연시키느냐. 저도 그 비판에 동조를 했었고 근데 최근에 또 아빠는 꽃중년이라는 어떤 예능에 또 출연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출연한 거 보고는 좀 잘했다고 생각을 한 게 이제 사유리 아들이 이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빠가 뭐라 해야 되지? 아빠가 뭐 필요하다는 식의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는 이거를 편집하지 않은 방송 제작진들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에 네. 대해서요. 네, 그래서 그 아들은 대체 뭔 죄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문화들이 절대 이렇게 대한민국에서는 계속해서 진행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래서 건강한 가정의 문화가 자리 잡는 것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또 필수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내분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말하자면 굉장히 긴데 제가 원래 이제 글 쓰는 일을 하거든요. 이제 제 아내가 제가 이제 언론사나 이런 곳에 글 쓴 것들을 이렇게 많이 봐주던 독자였습니다. 독자 어떻게 보면 팬이네요. 이렇게 말하면 또 제 아내가 또 기분 나빠하기 때문에 그냥 독자라고만. 그냥 독자. 그러니까 애독자. 네. 애독자. 네. 근데 이제 그런 독자 분들이 뭐
뭐 제 안에만 있었던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독자들 중에 이제 가장 아름다운 분과 이제 연애를 시작을 했고 네. 근데 그게 독자분이랑도 실제 만나는 거 쉽지 않잖아요. 네.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뭐 감사하게도 저를 강연 같은 데 초청을 해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청중으로 이렇게 오신다든지 그러면 이제 그런 독자분하고 이렇게 뭐 커피 한잔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도 있고 근데 제 아내는 코로나 시기여서 가지고 한번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넷상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대화를 좀 하곤 했었는데 한번 뵙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긴 했는데 이제 뭐 코로나 시기여가지고 뭐 강의 이런 것도 사실 뭐 쉽지가 않았고 그래서 그냥 한번 만나서 식사 이렇게 한번 하자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식사를 했던 거고 뭐 그게 어떻게 보면 네. 첫 번째 데이트가 됐던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제가 제 아내를 그렇게 처음 이렇게 만난 거 그러니까 사귀지 않은 상태로 만난 게 26살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났고 근데 그러니까 아내분은 학생이셨어요? 아니요 직장인이었고 제가 오히려 학생이었습니다. 학생이었고. 네, 저는 학생일 때부터 저는 글 쓰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만났는데 혹시나 이거 방송 보시는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어떤 넷상에서 이렇게 만나는 건 사실 좋은 거 아닙니다. 저희가 넷상에서 만났다고 해도 저희는 어쨌든 비전이 어쨌든 같았거든요. 어떤 저희는 어쨌든 이런 뭐 북한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뭐 동성애 문제라든지 이런 건강한 결혼과 가정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서로 있고 그런 비전이 같았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이렇게 건강한 연애를 할 수 있었던 거고 이렇게 아무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은 네. 혹시 이걸 보고 나서 네. 나도 저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네. 네. 생각하시는 건 좀 네. 조심하시라 그런 네. 말씀이죠. 네. 근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깐 네. 어떻게 보면 네. 그러면 그때 아내분께서 네. 현재 아내분께서 그러면 이미 작가님께 메시지를 했을 때 네.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메시지 했던 거예요? 아니면 진짜 순수하게 독자로서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독자로서 관심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뭐 순수하게? 저도 마찬가지로 그냥 독자 중 한 명으로서 이렇게 그냥 감사한 사람으로서 그냥 네. 봤던 거고 만나서 커피 한 잔 뭐 그분 제 아내 말고도 여러 분 이렇게 커피 한 잔 많이 했거든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었으니까요. 네. 네.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었는데 어쨌든 커피 한 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서로 더 알아가고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로 비전이 이렇게 맞고 또 제가 보기에 정말 아름답기도 하고 또 제 아내가 저를 보기에도 참 뭐 좋았겠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연애를 어떻게 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네. 아까 작가님이 네. 애초부터 그 아내분께서 약간 호감이 있는 상태에서 메시지를 주셨다 했으면 네. 제가 그걸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아. 여자가 먼저 관심 있을 때 메시지를 먼저 해도 될까요?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왜냐면 요즘에는 또 그런 고민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아. 여성분들도 또 적극적인 분들도 많이 있고 실제 남자들이 좀 약간 소극적이면 그냥 여성분이 먼저 뭐 데이트 신청을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네. 그런 비슷한 상황인지 좀 궁금했었는데 알겠습니다. 근데 뭐 여성이 먼저 해도 된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나중에 말을 하고 다닐 때는 남자가 먼저 고백했다. 남자가 먼저 뭐 대시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맞다고 그러니까 이게 생각합니다. 좀 정리를 그렇게 하는 게 좋다. 네. 네. 서로의 평안을 위해서. 네, 맞습니다. 서로의 평안과 그 네. 행복을 위해서.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정확하게 27살이 되던 해 1월 10일에 연애를 딱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때는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26살에 제 아내를 이렇게 처음 이렇게 알게 됐다고 했는데 저는 26살에 대학교 4학년이었고 저는 원래 대학을 딱 졸업을 하면서 군대를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굉장히 늦은 편이죠. 근데 어쨌든 뭐 저는 어쨌든 대학생 때부터 막 이것저것 활동도 하고 글도 막 쓰고 이러면서 좀 늦어진 게 좀 있었는데 하고 싶은 것도 많았고 어쨌든 그래서 27살에 딱 대학 졸업하면서 딱 가려고 했는데 27살이 되던 해 1월 10일에 딱 제 아내하고 딱 연애를 시작한 거예요. 정말 이거 쉽지 않잖아요. 누가 이 미필자가 어떻게 연애를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정말 쉽지가 않은데 근데 또 제가 뭐 20살, 21살이면 몰라도 27살인 상황이었고 또 제 아내가 그냥 여러 여성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까지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이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 있었죠. 아,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머리가 너무 아팠죠. 그래서 아, 이거를 군대를 기다려달라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너무 아쉽지만 헤어지자고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너무 이렇게 고민이 컸는데 아, 기다려달라고 하긴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제가 뭐 20살, 21살이 아니니까. 근데 그래서 너무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어느 날 그냥 제 아내한테 사귀기 얼마 안 됐을 때 그냥 우리는 좀 만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왜냐면 제 아내도 그때 당시에 그 아내의 그 부모님한테 남자친구 생겼다는 말을 못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남친이 이렇게 군 미필자고 이러니까 물론 그것만 이유가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돈도 없고 이러니까 그런 것도 이유가 있었겠지만 아무튼 그런 어려운 상황에 제가 우리 만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말을 했는데 제 아내가 이제 그러지 말자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계속 만나자. 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네. 계속 이렇게 연애를 계속 하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너무 고맙죠. 너무 고마운데 그래도 머리는 아프죠. 이거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어떻게 막 너무 고민하는 과정 중에 신문 기사들을 이렇게 막 보는데 제가 원래 쓰는 글이 이제 문화 평론하는 글을 쓰고 전 또 예능 프로그램 이런 것도 많이 보는데 저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특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오디션 프로그램 중에 슈퍼스타 K라고 유명한 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슈퍼스타 K3에서 준우승을 하신 버스커라는 가수가 있잖아요. 거기 장범준 씨라고 그분이 2017년인가 8년인가 군대를 갔어요. 근데 군대 가실 때 그분이 알고 보니까 혼전 임신을 해가지고 아기가 생겨가지고 군대를 가신 거예요. 그리고 아기가 생긴 후에 군대를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기가 생기니까 이 군대가 상근으로 바뀌더라고요. 이렇게 출퇴근하는. 그걸 다 보면서 좀 힌트를 얻었죠. 저런 것도 있구나. 네. 그래가지고 물론 저는 혼전 임신을 할 생각은 조금도 없고 저는 오히려 혼전 순결을 지지하는 사람이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제 아내한테 우리가 결혼부터 하고 나중에 아기를 가지고 그러고 군대를 간다면 그러면 어쨌든 출퇴근을 하면서 직장 생활하는 것처럼 네. 군 생활 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하니까 맞다고 제 아내가 말을 해주고 그래서 저는 이제 27살에 이제 연애를 하고 28살에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연애를 그럼 얼마나 한 1년쯤 하신 1년 정도 한 1년 거죠. 정도. 네.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이제 결혼 이후에 이제 아기를 딱 가진 거죠. 언제 딱 확신이 들던가요? 결혼해야겠다. 그것도 참 이거 제가 옛날에 한 한번 시간짜리예요? 그거 길게 하자면 그럴 수 있는데 네네. 최대한 줄여서 말을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옛날에 이 얘기를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말을 하다가 눈물을 좀 흘렸던 적이 있어가지고 오늘 여기서는 좀 눈물을 안 흘리고 싶은데 아무튼 잠시만요. 네. 뭐 하도 얘기를 근데 좀 많이 해서 눈물 안 흘릴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제 아내가 아까 말했듯이 직장인이었고 저는 대학생이었죠. 당연히 제 아내가 돈이 더 많고 돈을 더 잘 벌었고 그런 상황이었고 저는 대학생이니까 돈을 당연히 못 버는 상황이었고 근데 제 아내가 좀 어떤 연애하는 과정 중에 어쨌든 정말 이렇게 좋고 이런 과정 중에도 뭐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되게 제 아내가 일하는 거를 되게 좀 힘들어 했었어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는 거를 근데 이제 돈을 또 되게 잘 벌었어요. 근데 사람이 이런 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힘든데 돈을 잘 벌면 사람이 되게 이상해지는 거 혹시 아세요? 이상해져요? 뭐 어떻게 이상해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조금 약간 제 아내가 들으면 좀 기분 나빠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약간 좀 교만해지는 그런 모습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런 모습은 그러니까 그게 네. 힘든데 돈을 잘 벌면 그게 더 강화되는 거예요? 그게?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냥 돈을 잘 벌면 교만해지는 게 아니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힘든데 돈을 잘 버는데 힘드니까 뭔가 보상 심리도 생겨서 약간 그런 거죠. 마음도 막 안 좋고 이런 상황에서 돈 잘 벌어서 교만한 사람들은 많이 봤죠. 근데 이제 작가님 말씀하신 그 두 가지 조건 상황에서 이게 충족됐을 때 뭐 새로운 형태가 나오는가 그건 좀 궁금했거든요.
또 해지기가 더 쉽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네, 네, 그래서 좀 그런 모습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런 것 때문에 또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뭐 군대 문제 이런 것도 뭐 있었지만 나중에 그 이후에는 그런 것 때문에 또 고민을 했었는데 이런 좀 그런 모습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제가 솔직하게 말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아무래도 결혼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말을 좀 했었는데 그로부터 한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제 사직서를 딱 내더라고요. 그 일하는 그 직장에 되게 번듯한 직장이었는데도 사직서를 딱 내고 딱 그걸 딱 보면서 제가 정말 혼자서 막 좀 눈물을 좀 흘렸죠. 그래서 딱 그걸 보면서 이거는 정말 일단은 변화하기 위한 어떤 마음가짐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저에 대한 엄청난 믿음이다. 내가 어떻게든 먹여 살려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아니겠는가. 이런 걸 딱 보면서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든 먹여 살려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딱 가지면서 내가 무조건 결혼해야겠다 생각을 했었죠. 요즘 사회에서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을 수가 있겠죠. 뭐 남자가 돈을 잘 못 버니까 여자라도 돈을 벌어서 뭐 가정을 이렇게 뭐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실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꽤 있죠. 뭐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죠. 네네네. 근데 저희는 오히려 좀 약간 반대로 직장 퇴사를 하고 오히려 제가 그때부터는 이렇게 뭐 투잡 쓰리잡 뛰면서 이렇게 가정을 지켜냈죠. 또 그 가운데서 뭐 작가님도 그냥 뭐 놀고 시간 허비한 게 아니고 이제 네. 그만큼 보충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한 거잖아요. 네. 잡을 뛰면서. 네. 근데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일 텐데 그 아내분께서 네. 정말 힘든 어떻게 보면 결단을 하셨던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참 돈이 없어서 결혼 못 한다는 그런 청년들이 되게 많은데 저를 보시면서 그거는 조금 그런 생각을 조금 걷어 주셔도 된다. 정말 남자가 가져야 할 생각은 정말 책임감을 가지면서 내가 어떻게든 우리 가정을 살리겠다는 그런 마음 그런 것들만 좀 가지고 좀 성실하게 살려는 그런 마음을 좀 가져주면 어느 정도는 저는 다 준비가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혹시 그러면 그 만약에 아내분께서 그 잡을 그만두지 않았었더라면 네. 뭔가 이게 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생각에 작가님께서? 뭐 지금은 일단 네. 저는 너무 듣고 나니까 저도 참 기뻐요. 왜냐하면 네. 두 분이 행복하게 결혼하시고 또 그 결정을 뭐 혹자는 뭐 좀 이해가 안 된다, 좀 특이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는 어쨌든 두 분께서 합의해서 내린 결정이고 또 어쨌든 그 안에서 가정을 이뤄서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살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정말 저는 그게 기쁘고 참 감사한데 그래도 이제 궁금한 게 만약에 그걸 그만두지 않았다면 어떤 뭐 차이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그럴 수도 있긴 하겠죠. 그럴 뭐 수도 있다. 계속 그 직장을 다녔으면 또 계속 뭔가 힘든 상황에서 돈은 또 들어오고 그런 상황에서 사람이 변화하기가 쉽진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당연히 이렇게 문제가 없었겠지만 그런 게 계속 유지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계속 직장 이렇게 다니고 했으면 그 문제가 누적될 수 있었던 네. 상황이었다. 네. 근데 저는 참 이게 이렇게 들으면서 느껴지는 게 두 분께서 어쨌든 서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잘 대화하면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정말 크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네. 보통은 커플들이 잘 교제하다가도 그런 난관에 부딪히면 그냥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다가 이게 또 서로 빈정상한 일이 생기면 그냥 헤어져 버리잖아요. 네. 그게 일반적인 어떤 그 깨어지는 과정인데 두 분께서는 그 과정 가운데 어쨌든 서로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그 문제를 어떻게든 잘 해결해 보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결혼할 진지한 사이로 만나고 있으니까 이걸 한번 잘 극복해 보자. 그런 마인드가 공유됐다는 게 참 크지 않았나 생각이 네. 들어요. 네. 또 그것과 더불어서 제가 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제 결혼할 때 이제 주례로 오셨던 분이 제가 다녔던 교회에 이제 선교사님이 주례를 해주셨는데 그분이 이제 저희 결혼 연애 때부터 이렇게 좀 멘토가 돼주시고 이렇게 해주셨던 것도 사실 되게 큰 역할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멘토분께서 작가님과 그 아내분 두 분한테 어느 네. 정도
비슷한 음. 공감대를 가지고 이렇게 네. 인터랙션을 하고 계셨다는 네. 거네요. 아. 이런 상황에 이렇게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것도 알려주시고 저는 그래서 오늘날 이 주례 없는 결혼식을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는 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연애할 때도 그렇고 결혼할 때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지금 잘 올 수 있었던 것이 누군가 양육해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고 멘토의 존재. 네. 아. 그 중에 이제 대표되는 분이 이제 주례자로 오셨던 그 선교사님이신데 어쨌든 그런 주례자의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결혼식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혼 이후 또 결혼 전에도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례 있는 결혼식을 하시는 게 저는 좀 추천을 드리는 바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결혼이라는 것이 정말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연애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양육이 필요한 거다 이런 생각이 아무튼 듭니다. 예. 네, 이제 이 황선우 작가님께서 지금 책을 쓰신 네. 걸 대표적인 걸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제일 최근에 쓰신 게 20대 아빠의 저출산 토크. 네, 제일 최근에 쓰신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선의 비범성. 네. 네, 이 책이 있고 그리고 네. 문화는 너다. 네, 이 세 권이 아마 대표적인 가장 대표적인 이제 책 세 권인데 네, 여러분들 방송 보시고 또 많이 구매해 주시고 또 앞으로 작가님 뭐 계속 책을 벌써 4권 쓰셨으니까 많이 쓰셨어요. 네, 네. 앞으로 더 많이 쓰실 것 같은데 잘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얘기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결국에 우리 이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건강한 가정이 이렇게 더 많이 생겨나야 되고 말 그대로 또 가정이 더 건강해져야 된다. 또 자녀들이 이 청소년들이 이 부모님과의 대화를 더 많이 하는 이런 시대가 돼야 된다. 지금 오늘날 보면 청소년들이 초등학생만 돼도 스마트폰을 다 갖고 다니거든요. 개인적으로 참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스마트폰으로 세상을 배우는 세대가 됐어요. 지금 청소년들은. 이 미디어를 보면서 과연 이 청소년들이 이 분별을 잘 할 수 있을까? 청소년들은 분명히 분별력을 키워야 하는 시기지 분별력이 다 갖춰진 시기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청소년들이 이 스마트폰처럼 어마어마한 미디어가 담긴 거를 계속해서 보기보다도 이 부모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세상을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결국 이 다음 세대 이 청소년들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이 가정 안에서 부모님과의 대화를 더 많이 하는 그런 부모님과의 대화로 세상을 배우는 이런 이 많은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마지막으로 들어봅니다. 네. 작가님 입대가 언제시죠? 12월 10일입니다. 12월 10일. 12월 10일. 네. 오늘로부터 이제 한 12일 정도 남았네요. 네. 안전하게 훈련 받으시고 무사 네. 전역을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